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선한빛 요양병원 신경과 김기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서 백신 접종의 역할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전 국민의 20%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되게 됐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면역체계는 점차 약화되는 면역 노화 현상을 겪게 되고 심폐질환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게 많아 감염병에 특히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노년기에는 인플루엔자,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을 비롯해 대상포진 등 여러 감염 질환으로 인한 이완율과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우리나라 통계에서 폐렴은 사망, 노인 사망 원인의 8위였고요.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3위였습니다. 이렇듯 매우 빠르게 감염성 질환은 사실은 어찌 보면 암이나 심내 혈관 질환만큼 위험한 질환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 있어서 그 백신을 포함한 예방 접종은 사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 사실은 인류의 수명을 어떻게 하면 연장시키는가를 연구한 논문들을 보면은 그 연구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백신이랑 항생제 같은 이제 면역 감염성에 대한 치료제나 이런 예방약이 상당히 크게 인류의 그 삶의 총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가장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될 만큼 중요한 약제이고요. 이러한 예방 접종은 노인 건강을 지키는 핵심 수단으로서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접종은 감염병 자체의 발생을 완전히 막지 못하도록 중증 진행, 합병증, 입원 및 사망 위험 등을 크게 줄여서 노년층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합니다. 그중에서도 인플루엔자, 폐렴구군, 대상포진, 코로나19 백신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게 우선 권조되는 핵심 예방 접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대상포진과 폐렴구군 그리고 코로나19와 약간 인플루엔자 언급하는 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닌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워낙 잘 맞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굳이 자세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맞고 계셔서요. 이건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노년층에서 대상포진의 위험성과 현황입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조스타 바이러스가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대상포진 수두 바리셀라 조스타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免疫力이 떨어질 때 재활성화돼 발생한 질환입니다. 피부의 띠 모양의 물집과 극심한 신경통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면역 능력이 저하되며 대상포진 발병이 커지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병률이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신평원 자료를 보면 국내 대상포진 환자는 연간 60만 명 이상이며 50대 이후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가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매년 100만 명의 대상포진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평균 수명까지 살 경우 인구의 3분의 1이 대상포진을 앓게 되고 85세까지 살 경우 생존하면 절반가량이 평생에 한 번은 대상포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현재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상포진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치료 후 신경통 등의 합병증입니다. 대상포진 신경통은 발진이 치유된 후에도 신경통증이 수개월, 수년간 지속된 합병증으로 환자의 10에서 30% 발생하며 특히 고령층일수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나이 든 사람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으로서 예방접종을 통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입니다. 한번 걸렸더라도 재발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고 백신 접종을 통해 발병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설령 걸리더라도 중증화율, 사망률이나 아니면 장기 통증, 합병증 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으로서는 이전에 쓰던 생백신, 약독화 생백신으로 조스타박스라고 하는 백신이 한 번만 게 있었는데요. 그게 대상포진 예방에 한 효과가 50에서 60% 정도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조합 백신으로서 싱글릭스라는 제제가 개발돼서 2회 접종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회당 25만 원 정도의 고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2회 접종으로 2개월 간격으로 맞으시면 되는데요. 90% 이상 높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싱글릭스는 임상 시험에서 50대에서는 약 97%, 60대에서는 97%, 70세 이상에서 91%의 예방 효과를 보였고 대상포진 신경통 같은 안 좋은 합병증의 예방에도 85%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효과의 싱글릭스 백신은 현재 대상포진 예방의 표준으로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백신에 있어서는 안정성 문제에서는
제조합 백신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조스타박스와 같은 약독화 생백신보다는 면역 저하자에서도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부작용으로는 접종 부위 통증, 발적, 근육통, 권태감, 미열 등의 반응이 비교적 흔하지만 대개 경미하고 수일 내에 호전됩니다. 임상 시험에서 싱글 접종자의 약 10% 내외에서 일시적으로 근육통, 피로감을 호소했으나 이러한 부작용은 노년층에서 잘 견딜만한 수준이며 중대 안전성 문제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얻는 것에 비해서 잃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아서 맞는 것을 추천한다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백신이 단순히 대상포진만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해 4월에 네이처에서 발표된 영국 웨일스에서 발표한 연구이거든요. 이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보시면은 약 30만 명의 대상으로 이제 65세 이상,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제 백신을 여기서 연구가 이제 조스타박스 생독화 백신, 약독화 백신으로 이제 한 건데요. 약독화 생백신으로 연구했을 때 이제 확실히 이제 치매가 줄어드는지를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연구가 이 파란색이 백신을 안 맞은 군,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백신을 맞은 군이라 보시면은 모든 치매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조금 더 효과가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결과로서는 대상포진 백신을 하게 되면은 7년 된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대상포진 진단율이 상대적으로 18.8% 감소. 대상포진은 확실히 이제 줄어든 효과는 18% 있었고요. 실제 백신 접종 시에는 이제 37.2% 이제 고령층에서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대상포진 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치매 또한 7년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새로운 치매 진단 확률이 약 20% 정도 상대적으로 감소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조금 더 효과가 더 좋았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과 치매 외의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 명확한 건 없고요. 일단은 대상포진 관련 재활성화를 바이러스의 재활성을 감소시켰다던가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와 독립적인 면역 조절 효과가 있었다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타났던 연구에서는 주의하실 점은 이건 이제 직접 인과관계를 연구한 거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만으로 무조건 이걸 맞는다고 반드시 안 걸린다라는 건 아니지만 워낙 큰 20만 명 이상이 연구한 대규모 연구였고, 그래서 이런 연구가 크게, 그리고 워낙 또 대규모 이제 영국 쪽에 있는 이제 영국 NHS에 있는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기서 사용했던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리스가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약독화 생백신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상포진 백신, 이전에 약독화 생백신 조스타박스를 맞게 되면은 치매 발생 확률을 7년 추적 기간 동안 약 5분의 1 정도 줄인다라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어디까지 60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생백신 말고 최근에 나온 싱글릭스 제조합 사백신으로 이제 치료 효과가 어떤가 있을까라는 걸 연구를 보면은 작년 2024년도에 6월 달에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따르면 여기서는 65세 이상에서 대상포진 백신 유전자 제조합 싱글리스에 맞았을 때 차이인데요. 그래서도 맞았을 때가 안 맞았을 때 비교를 약 10만 명씩 비교해서 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결과로서는 치매 발생 위험이 6년의 추적 기간 동안 치매 발생 위험이 상당히 낮아져서 약 7% 정도 상대적으로 더 감소했다고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전두 축대엽 치매와 루이스 치매를 제외한 모든 치매 하위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감염 감소 또한 제조합 백신은 이제 대상포진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약 35%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별 차이 또한 아까 생백신과 마찬가지로 치매 발생 감소 효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대상포진 감염 감소는 성별 차이 없이 유사하게 둘 다 35에서 36% 정도가 관찰됐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관찰 연구로서 인과성이 입증이 된 건 아니지만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만 명 이상의 연구 상으로 잘 연구된 디자인으로 이제 상당한 오랜 시간 걸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과성 연구로서 명확하지 않지만 연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여기서도 이제 제조합 백신이 이제 기존 생백신에 비해서 치매 발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대상포진 발생 위험을 많이 낮추었다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사실은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독일, 영국 일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대상포진 백신이 국가 예방 접종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방 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감염내과 교수님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백신이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백신들이 현재 대상포진 백신을 많은 분들이 이제 최소한 고령 60세 이상 뭐 할 수 있다면 50세 이상에서 백신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대상포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매도 최소 6년에서 7년 이상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좀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맞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코로나 백신 문제인데요. 이제 코로나 백신은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올해 여름에 좀 상대적으로 아직 엄청나게 큰 유행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아마 이번 주나 이제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최대치를 찍고 좀 더 감소한 양상을 볼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젊은 50세 미만의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0.1% 이하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걸로 나와 있지만 60대, 70대, 80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자체가 사망률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어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두 번째, 이제 실제로 감염됐을 경우에 그 코로나 치료제에 적응증이 된다고 하면 빨리 치료를 받아서 최대한 중증화 사망률을 낮추는 게 저희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백신에 관련된 내용에 아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동향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요. 뭐 이건 뭐 이런저런 뭐 결론적으로는 뭐 MB181 같은 게 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JN1 같은 백신이 이제 변이가 있고 이것 또한 이제 XBB 1.5라든가 현재로서는 이제 J1 계통에서 K2, K3 등의 이제 현재 계통의 이제 계통 변이들이 현재는 주된 유행을 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백신이 충분히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아마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85에서 95% 정도의 치료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제 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건 아니라서 백신은 6개월에서 12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맞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백신에 대해서 아직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백신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처음으로 개발한 이제 백신이기도 하고 또 빠르게 도입해야 한 점도 있었고 해서 뭐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도 많고 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더 나은 백신으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백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못 쓰도록 이제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파이자의 모더나처럼 mRNA 백신이라든가 일부 노바백스에 사용하는 백신들이 일부 이제 메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백신들이 현재 최근 들어서는 점점 부작용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특히 65세 이상이라든가 여러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 발생 위험을 낮추시고 이걸로 인한 위험을 낮추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폐렴구금 백신입니다. 폐렴구금 백신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PPSB23이라고 해서 그 다당 백신이 이제 주로 이제 어르신들에게 65세 이상에서는 이제 무료 백신으로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그 무료 폐렴구금 백신을 실제적으로 접종률이 높지가 않아 제가 알기로 20%를 넘지 않는 걸로 65세 이상 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폐렴구금 백신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제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폐의 급성 감염 질환으로서 노년에서 특히 이제 치명적인 질환인데요. 과거엔 폐렴이 인구 사망의 큰 원인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고령층이 증가하시고 이제 의학 발달 수명이 증가하면서 폐렴은 현재 암 심장 질환에서 국내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은 아무래도 이런 면역 저하 만성 질환에 의해서 감염에 취약하고 한 번 폐렴에 걸리면 절반 이상이 이제 폐렴으로 인해서 입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증세가 심하신 경우 있고요.
또한 폐렴이 심해지면은 폐혈증 등 전신성 감염, 중증 감염을 진행할 수 있고 폐혈증의 경우 사망률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20에서 60%에 해당하실 만큼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렴 구금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실제로 이제 성인 이제 어르신들에게 이제 무료 백신 되는 거는 프로디악스 23이라고 하는 이제 다당 백신인데요.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함된 혈청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어, 면, 영, 어, 아이들에게 효과가 없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면역 유지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의무 백신으로 맞게 되는 담배벼락 백신 PCV 뭐 13이라든가 15, 20 등 여러 가지 개발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보호가 오래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일단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있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전에 그러면 PPSB 23 이제 다당 백신만 맞으면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 쪽 이제 ACIP라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저 미국 쪽에 있는 감염 관련된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폐렴구금 백신을 어르신이 어떻게 맞는 게 좋을까라는 내용이 있어서 아직 한 번도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해서 50세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맞은 사람 없는 경우는 이제 PCV 20이나 PCV 21 이건 21은 우리나라에 없는 거고 PCV 20은 이제 우리나라에 최근 들어서 화이자에서 이제 낸 이제 프리베나 20이라는 백신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1차적으로 권고한 사항이 됐고 예를 들어서 이제 PPS 23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이제 다당 백신을 폐렴구금 백신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후에는 PCV 20을 맞는 것을 그리고 PCV 13을 프리베나 13을 이제 맞았던 분 같은 경우에는 1년 후에 1년 이상 지난 후에 PCV 20을 맞는 것을 그리고 PCV 13을 맞았거나 아니면 65세 이전에 PPSB 23 다당 백신을 이제 맞으신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PCV 20을 다시 맞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어떤 경우에도 PCV 20이라고 하는 최근에 개발된 단백 결합 백신을 맞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도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요. 국가별로 다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PCV 20을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많이 권유한 사항이거나 이제 뭐 아일랜드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PPSB 이제 다당 백신을 맞는 걸 추천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감염학회에서 올해 이제 권고 개정안 폐렴구금 백신 권고 규정에 나온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한 건강한 65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PCV 20을 맞거나 아니면 PCV 15에다 PPSB를 순차적으로 합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만성 질환자 또한 마찬가지로 PCV 20 그러니까 프리베나 20을 맞거나 아니면은 PCV 15와 PPSB 23을 같이 맞는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맞는 걸 권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질환 있는 경우 마찬가지고 면역 저하자나 기능적 해부학적 뭐 질환이 있는 경우 또한 PCV 20을 1회 맞거나 아니면 PCV 15와 PPSB 23을 같이 맞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재로서는 65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자, 면역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PCV 20을 맞는 것을 대한감염학회에서도 이제 폐렴구금 백신 권고안으로 올해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백신을 받게 되면은 조금 더 위험한 폐렴을 맞는 것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65세 이상 만성 질환자에 있어서 폐렴구금 백신이 실제로 그 해당 폐렴에 대해서는 뭐 입원율은 27%, 사망률 48% 정도 낮춘 걸로 나와 있는 아주 우수한 폐렴 효과가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이 맞는 것을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번 더 폐렴 구금 백신 이제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 PCV 20 그리고 아니면 PCV 15와 PPSB 23을 순차 접종하거나 기존에 PCV 13, 프리베나 13을 접종하신 경우에 1년 이상 지난 후 PCV 20, 프리베나 20 또는 PPSB 23을 순차적으로 접종하던가 아니면 이전에 PCV 15를 접종하신 경우 PPS 23을 다당 백신을 맞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전에 PCV 13과 PPS 23을 적용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에는 PCV 20이나 또는 PPSB 23을 순차적으로 한 번 더 접종하신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아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선 여전히 그 폐렴에 대한 질병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PCV 혈청형인 세로타입은 뭐 여러 가지 뭐 흔한 타입 19A가 가장 흔 타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에선 PCV 20은 PPSV 23 대비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맞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인데요. 다만 60세 이상에서는 PPSV 23이라는 다당 백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무료로 한 번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맞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PCV 20을 같이 맞는 것이 환자분의 장기적으로 폐렴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뭐 매해 유행하는 이제 인플루엔자에 맞추어서 이제 독감 백신이 매해 새롭게 이제 가장 유행하는 타입들에 맞춰 가지고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그거를 이제 가을 정도에 접종을 해 가지고 이제 겨울이나 봄에 유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효과는 뭐 6개월 정도 한 4에서 6개월 정도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을철에 맞아 가지고 봄까지 예방한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백신이 이제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뭐 소아도 마찬가지지만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맞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인플루엔자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맞고 있는 백신이어서요. 제가 크게 강조는 드리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사망률 0.1% 정도로 낮지만 연세가 드셔서 80세가 넘어가신 분들 겪은 치명률이 1.9에서 2.9%까지 올라갈 만큼 이제 그때부터는 좀 위험한 질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빨리 검사를 하고 진단이 된 다음에 치료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을 꼭 접종을 하셔서 무료니까요. 60세 이상에서는 꼭 접종을 하셔서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것을 예방을 하고 그런 상황을 설령 걸리더라도 중증을 낮아서 입원을 덜하고 사망률이 낮아서 위험한 상황이 오시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신 것이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폐렴구금 백신이라든가 대상포진 백신, 코로나19 백신, 인플루엔자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 어르신들에 있어서 건강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백신들이니까 꼭 잘 맞으시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도 잘 활용해서 치매도 예방하는 효과 또한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락 향기님 질문이십니다. 남편이 1년 전부터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쯤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파 신경외과 갔더니 경추 5, 6 추간판 탈주증이라고 해서 신경세운술을 받았으나 전혀 낫지 않고 허리까지 통증이 있어서 허리 MRI 찍었으나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심한 통증이 있으니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라 하여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근전동의 혈액 검사를 했지만 모두 정상 판정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 강직성 척추염이나 류마티스 질환이 아닌지 의심되어 류마티스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모두 정상으로 나오니 섬유 근육통이라 하시던데 남편은 어떤 통증약도 효과가 없고 전신 통증이 하루하루 더 심해져 가고 2달 전부터는 걷기 힘들 만큼 쌀까만 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처럼 온몸이 무겁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제 어느 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나 희귀병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은 어느 병원 가야 할까요? 너무 간절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라인이 한기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발표 내용과 상관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제가 이제 신경과이다 보니까 질문을 주신 거로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일단 남편분 때문에 정말로 힘드시고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신경과 류마티스 내과 갔는데 현재성 명확한 진단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가장 의심되는 건 섬유 근육통이라고 아마 얘기를 들으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효과가 없는 상태여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드문 질환의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아주 초기 증상으로서 뭐 파킨슨 등에서 아주 초기 증상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긴 한데요. 일단 이에 관련해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기존에 가셨던 이제 신경과 일단 기존에 검사하신 MRI나 이제 척추 MRI나 검사를 가지고 아마 기존에 봐셨던 신경과도 물론 훌륭하신 파트이겠지만
이제 뒤에 봤던 근전도 쪽 파트가 아니라 좀 다른 파트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통증학과 쪽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나 아니면 재활학과 쪽에 진료 받아보시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환자분 상태를 보지 않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 관련해서 유명한 명의의분을 찾아가 보시는 편이 아마 인터넷 찾아보거나 하시면 또 아까 말했던 신경과나 뭐 마취통증의학과나 재활학과에서 유명한 명의의분들이 아마 나오신 분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다양하게 찾아가 보시고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담당 의료진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도 그럭저럭 님입니다.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2달 정도 전부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말을 할 때나 음식을 씹을 때 목구멍 안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엔 혀 안쪽 목구멍에 가까운 부분도 말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혀가 굳어진 느낌이 나서 음식을 씹을 때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혀에 굳은 느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구멍 안쪽이 힘이 들어가서 너무 불편합니다. 삼키는 역시 자연스럽지 않고 꿀꺽 소리가 날 정도로 남겨야 음식이 넘어갑니다. 또 말할 때 얼굴 근육도 쪼그라든 느낌이 있어서요. 특히 얼굴 중에 코 주변과 미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찡그러져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고 합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도 얼굴 근육이 쪼그라들 찡그러집니다.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갔더니 대수롭지 생각하시고 둘 다 근육 이완제만 처방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사람들과 말하거나 하는 것이 대인 깊이까지 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큰 병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진료과로 가야 할까요? 말씀 주셨는데요. 이분 또한 오늘 이제 발표 내용과 상관없이 아마도 이제 현재 있는 증상에 대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에 있는 근긴장 문제라든가 삼킴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연화 관련된 검사와 함께 안면 쪽 신경 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가 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런 관련된 같이 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신경과 재활과 같이 진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신경과에서 관련된 검사를 하고 관련된 진단을 받아보는 것과 재활학과에서 연화 검사를 같이 받아보는 것 또한 그럼 연화 검사에서 단순히 이제 연화 기능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삼킴에서 어떤 반응이 오는지를 실제로 이제 반응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또한 같이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그 근신경 질환 쪽으로 명의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큰 병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찾아가시는 것 또한 정확한 진단을 현재로서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아마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바람의 실련님입니다. 폐렴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 동시에 맞아도 괜찮은지요 하셨는데요. 통상적으로 같이 맞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걱정되거나 실제로 어느 백신에 의해 부작용이 있는지 걱정된다 하시면 저희 통상적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곧장 맞는 거나 뭐 3일에 맞고 상관없겠지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또 반응이 조금 늦게 올 수도 있거나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추천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폐렴 백신을 맞을 경우 대상포진 백신을 맞을 경우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제조합 이제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2달 간격으로 2번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참고해서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재민 님인데요. 대상포진 접종 2가지가 있던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자료에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여기 자료가 따로 제가 보여주지 않았네요. 대상포진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약독화 생백신에서 살아있는 백신인데 이게 부작용이 많이 안 나도록 약하게 만들어 놓은 백신이 있습니다. 조스타박스, 스카이박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판매되는 약제 있는데요. 이 약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아무래도 생백신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작용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예방 효과가 이제 대상포진 예방 효과가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제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제 오랫동안 효과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입증된 상황인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제조와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싱글리스라고 하는 이제 백신인데 GSK에서 나온 건데요.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생백신이 아니라 사백신이거든요. 즉 이제 죽어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 때문에 감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免疫力이 저하되신 분에게 사용하기에도 크게 부담이 없고요. 이제 맞았을 때 한 10% 정도에서 맞은 부분은 통증이 좀 며칠간 통증이나 열감 같은 거나 아니면 좀 열이 나는 게 한 10% 정도 나신 경우 일부 있긴 한데 그렇게 부작용이 심한 경우는 아니어서 진통제나 해열제 같은 거 먹고 경과를 보시면 일반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에서는 이걸 맞았을 때 백신이 맞았을 때 대사포진 예방 효과가 한 97% 정도 나온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70대 이상, 80대에서는 한 91% 정도 이제 맞았을 경우에 대상포진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부작용 또한 상대적으로 좀 더 작은 편이라서 부작용도 적고 효과는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이제 제조와 사백신을 최근에 나온 싱글리스를 맞는 것을 추천할 만한 상황입니다. 아까 치매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는데요. 치매에 대해서 둘 다 예방 효과는 한 20% 정도 생백신이 한 20% 정도 있고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한 25% 정도 예방 효과를 가진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둘 중 하나도 맞으면은 당연히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좋은 거겠지만 둘 중 하나를 맞아야 한다면 이제 싱글리스 맞는 걸 추천합니다. 다만 싱글리스 2번 맞아야 하는 제조와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회당 통상 25만 원씩 2달 간격으로 2번에서 한 50만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긴 한데 실제로 대상포진 예방 효과라든가 이제 치매 예방 효과까지 일부 있다라는 거고 매우 높게 판단되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도 일부 주라든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부 주, 일본에서도 사실은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돼 가지고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가 단순히 대상포진 예방뿐만 아니라 사실 치매 예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제 국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가능하면은 둘 중 하나는 맞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최근에는 좀 구하기도 아마 최근에 나온 싱글릭스가 더 좋고 또 실제 치료 효과든가 아니면은 면역 저하자에 있어서 부작용도 더 적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싱글리스 최근에 나온 제조와 사백신 맞는 것을 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고덕동 그라시움 님이신데요. 폐렴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예전에 맞은 기억이 있는데 또 맞아야 할까요? 폐렴 백신이 뇌졸중이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폐렴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죠. 이제 고덕동 그라시움 님께서 이제 소아가 아니라고 하고 50세 이상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한 번만 맞는 것은 이제 아마 한 번 맞았다고 하면 그게 이전에 PCV15, 이전에 맞았다고 하면 PCV13, 프리베나 13이라든가 아니면은 PSB 23, 이제 다당류로 국가 무료 접종 백신이었을 텐데요. 이거 한 번만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조금 더 최근에 나온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이제 한 번 더 백신을 맞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맞는 이제 백신 접종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전에 한 번도 뭘 안 맞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PCV20, 이전의 백신을 PCV20 같은 게 올해 새로 나온 백신이라 아마 이전에 맞으신 건 아마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맞았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 PPSV25라든가 PCV13, 아마 PCV15도 최근에 나온 것은 아마 아닐 거라 생각하고요. 즉 프리베나 13이라든가 국가 접종 무료 백신 접종 맞았을 텐데 이것만 맞았을 때 충분하냐 하면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접종 권고안을 봤을 때도 이전에 백신을 접종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1년이 지났으면은 2번 맞은 게 아니라 한 번 맞았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1년 이상 지났다고 하면 이제 PCV20을 뭔지 모르겠으면 PCV20을 맞고 이전에 맞은 게 프리베나 13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고 하면은 이제 PPSV23을 한 번 더 맞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뇌졸중이라든가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입증된 바는 없어서 폐렴구경 백신만으로 이런 질환들이 상대적인 질환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다만 폐렴구경 백신을 맞는 것을만으로 환자분 폐렴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중증화율 사망률 또한 낮아진 건 확실히 맞는 이야기 때문에 이 관련해 가지고는 확실히 예방 효과나 환자분에게 건강상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저희 물어보신 저희 시청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야식 모 먹진 님이신데요. 폐렴 백신 접종 후 열이나 근육통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노년층에서 그런 반응이 오면 병원에 가야 하나요?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는데요. 폐렴구금 백신 후 실제로 이제 근육통이나 드물게 열이 나시거나 아니면은 열감을 호소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증상도 일부는 어지럼증 다른 증상도 일부 있는 경우 있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열이 38도 미만으로 나시거나 가벼운 진통이신 경우에는 해열제나 진통제 같은 걸 드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해열제로서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걸 많이 추천드리고요. 진통제도 사실 통증이 심하신 거 아니면 그거 드시면서 경과를 보시고 필요하시면 쿨링 같은 걸 해 주면서 경과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 38도 이상 열, 특히나 39도 이상 고열이 나시거나 어지럽거나 아니면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시거나 숨쉬기 힘드시거나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하시면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또 39도 이상 고열이 발생한다고 하면 또한 가능하면 이제 백신 맞았던 병원이나 아니면 근처에 다른 병원으로 가보시기 추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그란 인생님이십니다. 대상포진을 한번 앓았던 사람도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신경에 잠복하고 있다가 환자 이제 면역력이 저하될 때마다 이게 다시 재발하는 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걸렸다고 해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는 상태이고 추후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디가 아프시거나 연세가 많이 드시고 어디가 그러시게 되면은 이게 또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것이 환자분 이제 동그란 인생님 포함한 많으신 분 50대 이상의 저희 대상자분들에게는 저희 국민들에게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싱글스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에서는 97%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도 90% 이상 예방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백신을 맞고 위험한 상황을 빨리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백신 비용이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사실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마음이긴 한데요. 이제 이거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멀지 않은 시기에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이십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대상포진에 안 걸리나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대상포진 백신 맞았는데 새로 나온 백신을 한 번 더 맞으면 좋을까라고 하셨는데요. 이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으셨다고 하시면은 굳이 또 맞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꼭 맞아야 한다는 연구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재 경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포진을 맞는다고 이전에 맞으신 이제 조스타박스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맞으셨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는 아니실 테니까요. 그러면 아마 조스타박스일 건데 통상적으로 예방 효과가 50% 정도 되니까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안 걸린다. 그리고 걸리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포진 후에 이제 신경통이라든가 이제 다른 중증 합병증 같은 게 발생 확률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 편이 훨씬 더 낫다. 다만 이제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걸릴 확률도 한 절반 이상 낮춰주고 그리고 이제 중증 합병증의 통증이 심할 확률도 절반 이상 낮춰주는 건 효과가 있어서 맞는 게 당연히 맞다. 하지만 지금 한번 이미 맞으셨으면 또 맞을 필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꼭 맞아야 한다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라일락 향기님이십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라일락 향기님이시네요. 대상포진이 눈이나 뇌로 퍼질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합병증도 백신으로 막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자세한 내용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신경통 외에도 아까 방금 말씀 주신 눈이나 아니면은 이제 결막이라든가 아니면 뇌로 퍼지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 대상포진이 뇌로도 이제 퍼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대상포진 백신을 맞았을 때 치매 예방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생각할 만큼 대상포진은 당연히 뇌로도 퍼져서 이것 자체가 뇌염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당연히 있다고 믿습니다. 흔하진 않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당연히 중증 합병일 또한 이제 싱글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80% 이상은 예방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맞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보카도 바나나 주스님이십니다. 대상포진을 예방하지 못해 생기는 신경통이 노인 우울증이나 인지저하에도 영향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지요?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발생률 20%가량 낮춘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전 거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지능력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대상포진이 걸리시고 이것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합병증 오신 경우가 꽤나 많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아프시고 불편하시고 하시면 당연히 좀 우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상포진만으로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통증이 계속 아프거나 저리시거나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우울한 증상이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직접적 원인이 아니지만 2차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지저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관련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땅콩 인형님의 질문이십니다. 폐렴, 독감, 대상포진 백신은 모두 맞아야 하는데 접종 간격을 어떻게 두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한 달 간격, 동시 접종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걸 다 구분해야 한다고 나온 건 없는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코로나랑 코로나19 백신이나 이제 폐렴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또한 동시 접종도 문제 없다는 거 이제 질병청에 발표한 바가 있고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이제 동시 접종에 대해서 문제된다고 얘기한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걸 맞는 분들이 대부분 면역력이 저하되시거나 고령층이신 걸 감안을 할 때 혹시라도 관련해서 이제 부작용이 어떤 백신을 위해 난 건지 또한 백신의 동시 접종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위험성이 있을까 염려된 마음에 전 통상적으로 각 백신별로 일주일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3일 간격을 둔다 해서 문제될 게 크게 있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저는 이제 3일, 저는 가능하면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너무 텀이 짧거나 꼭 빨리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 하면은 한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무와 달림인데요. 당뇨나 만성 폐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폐렴 백신 접종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폐렴 백신을 맞으면 일반 감기나 기관점도 좀 덜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주셨는데요. 당뇨나 만성 폐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폐렴 접종 시에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접종 시 주의하셨는데 딱히 이제 폐렴 백신이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들과 뭐 다르게 심각한 부작용이 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이제 열감이라든가 열이 나거나 통증이라든가 이제 발적 같은 증상들이 있다 그럼 있을 수가 있다. 관련해가지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진통해열제 먹고 경과를 보실 때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하면은 검사를 통해서 필요하면은 관련된 치료를 할 수도 있다 정도가 아마 적절한 답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걸 맞는다고 해서 일반 감기나 일반 기관지염이 덜 걸리는 데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는 제가 아는 기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독감은 상대적으로 덜 걸린다는 건 확실히 입증이 된 바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일반 감기나 기관지염이 덜 걸린지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찾게 되면은 꼭 제가 비욘디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동그란 인생님 다시 또 질문 주셨네요. 혹시 백신 맞기 전에 컨디션이 더 좋으면 예방 효과가 더 좋은 걸까요? 혹시고 주사를 맞으러 간 게 좋은가요? 말씀 주셨는데요. 백신을 뭐 맞기 원래도 뭐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것은 면역력이 좀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 상태가 더 뭘 정확한 연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상식적인 생각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백신을 맞았을 때 상대적으로 뭐 부작용 같은 걸 좀 덜 염려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푹 쉬시고 맞되 다만 이제 계속 어디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이제 막 회복했는데 다른 뭐 치료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짧거나 별로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항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항암 이제 하시는 사이사이에 이제 맞을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이제 빨리 맞는 편이 안 맞으면 낫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시간 여유가 좀 있다고 하면은 좀 상대적 컨디션이 좋을 때 맞는 게 저는 1차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스쿠스쿠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브레인 MRI 궁금한데요. 1.5 테슬라, 3.0 테슬라 자기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나요? 머리는 민감한 부위인 것 같아서 3.0 테슬라가 무조건 좋은지, 예를 들면 1.5 테슬라는 안 보이는 것이 3.0 테슬라 잘 보인다고 관찰된다는지 전문 선생님 입장에 궁금합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또 오늘 이제 발표 내용과 상관은 없는데 이제 1.5 테슬라에 대해서 3.5 테슬라가 당연히 더 이제 선명도와 명확도가 높은 상태로 아주 작은 병변 같은 경우에 사실 1.5 테슬라 보이지 않는데 3.0 테슬라 보이는 경우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고 매우 지극히 적은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연히 둘 중 하나를 뭐 찍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저보고 선택하라면은 3.0 테슬라 선택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뇌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병변들 뭐 암이라든가 다른 병변을 꼭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미세 병변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 3.0 테슬라 조금 더 도움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큰 문제 없는데 약간 걱정되는 정도 아니면은 뭐 약간의 신경 퇴행성 질환이라든가 이제 경증에 혈관성 병변이 있거나 아니면 좀 걱정되는 마음에 찍어볼 거라고 하면은 사실 3.0 테슬라 찍는 게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1.5 테슬라 찍어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미세 병변을 감별할 상황이 오게 되면은 3.0 테슬라가 조금 더 도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 스쿠스쿠님이신데요. 또
MRI, MRA, 1.5 테슬라, 3.0 테슬라 기계 장비와 판독 능력, 즉 의사의 판독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덧붙여서 같이 문의드린다 말씀 주셨는데요. 기계 장비 판독 당연히 다 중요한데요. 둘 다 중요하겠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사실 3.0 테슬라, 1.5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많이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1.5 테슬라 내에서는 크게 세팅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판독하시는 분이 조금 더 경험이 많고 관련된 내용을 잘 판독할 수 있는 분이 1차적으로 영상과 선생님 한번 보시고 그다음 관련해가지고 볼 수 있는 신경과 선생님께서 자세히 한 번 더 판독해 주신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야식 모목진님이 또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이 한번 생기면 반대편에 또 생길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백신이 그런 재발까지 막을 수 있나요? 말씀 주셨는데요. 대상포진이 한번 생겼다고 반대편 꼭 생긴 건 아니지만 당연히 재발 위험성은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생겼던 분이 또 생길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은 한번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긴 상태에서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재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백신을 맞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 확률을 상당히 조스타박스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최근에 나온 싱글스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 재발 확률을 낮춰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맞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비용 부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김재민님 또 질문 주셨습니다. 대상포진이 뇌 신경까지 침범한 경우도 있을까요? 주셨는데요.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이제 뇌의 염증이 이거 바이러스 뇌염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여서요. 이것 때문에 뇌염이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건 아니지만 일정 수에서는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얼굴이나 특히 눈이나 이런 눈 주변, 얼굴 포함 이런 데 생기거나 할 때 즉 머리가 가까운 게 생길수록 조금 더 이런 대상포진이 뇌 쪽으로 전이될 확률도 전파되거나 침범 확률도 일부 있어지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맞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요.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이런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는 것을 백신을 통해서 예방해 준다라는 일부 근거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